15번 The Devil, 악마의 숫자와 명칭부터 볼게요. 수비학적으로 15는 1과 5의 속성이 결합해 만들어진 숫자예요. 1은 마법사의 수로 자아의 의지, 나를 드러내고 세상을 창조하려는 엄청난 개인의 의지를 뜻하고 5는 신비사제의 숫자로 사회적 규범, 종교적 가르침 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를 의미해요. 그런데 이 두 숫자가 만나면 강한 개인적 욕망이 정신적, 사회적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왜곡이 시작돼요. 마법사의 창조적 에너지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 신비사제가 가지는 권위나 신념에 집착하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곧 법이라는 오만에 빠지거나 역으로 사회적 성공이나 물질적 기준이 자아를 종속시켜 버리게 되는 거죠. 또한 수비학의 핵심 원리인 숫자의 환원을 통해서 보면 1과 5의 합은 6이 되어서 연인과 관련된 숫자인데 6번 연인은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 조화, 결합, 사랑을 의미한다면 악마 카드의 15는 육체적 탐닉, 집착, 중독, 물질적 결합의 의미를 지녀요. 15번의 연인은 6번 연인의 왜곡된 형태로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스스로 물질적 본능의 노예가 되기를 선택한 남녀가 되는 거죠. 명칭과 카드 속 이미지의 역사를 같이 볼게요. 악마는 기독교를 믿었던 중세 유럽에서는 금깃이 되는 존재였기에 최초의 타로 카드라고 여겨지는 비스콘티 스포르자 덱 제작 당시에는 악마에 해당하는 카드가 존재는 했었지만 모두 유실되어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요. 현재 보여지는 악마 카드들은 그 이후의 역사 기록을 통한 추측으로 복원한 것들이에요. 웨이트는 18세기까지 악마 카드의 악마는 그저 동물적인 음란함을 상징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856년 엘레파스 레비의 신비주의 교리가 유입되면서 그 형상이 바뀌었다고 해요. 그가 그려놓은 악마 바포메트는 염소 머리를 한 인간의 몸에 날개를 단 형상으로 머리에 뿔 사이로 횃불이 뻗어나오고 좌정에 있으며 성적 본능을 상징하는 부위는 연금술적 지혜를 뜻하는 카두세우스로 대체되어 있는 그림이에요. 쇼츠에 바포메트에 대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파푸스의 타로에서 비로소 하급 악마 대신 서로에게 묶인 나체 인간 남녀가 등장했다고 해요. 나체 인간 남녀가 등장했다고 해요. 웨이트의 악마 카드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그림이죠. 파푸스 역시 엘레파스 레비의 바포메트를 거의 그대로 가져오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를 구속시키며 물질적 조건에 묶여있는 남녀가 등장하는 최초의 이미지라고 해요. 그런 이유로 웨이트는 이 파푸스의 이미지에 무척 고무적인 발전이라며 찬사를 보냈어요. 악마라는 외부적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인간 스스로 물질적인 멍해를 씌우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웨이트의 악마 카드는 이 두 사람이 탄생시킨 악마 카드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볼게요. 가운데 염소뿔을 한 악마가 새의 발톱으로 횃대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악마의 형상은 엘레파스 레비의 것과 흡사하기는 하지만 웨이트 나름대로의 변형이 곳곳에 보여요. 특히 머리 위에 그려진 별 모양은 뒤집힌 오각형으로 그가 악마임을 나타내고 있고 오른팔은 위로 펼쳐 보이고 있지만 손의 모양이 그 의미가 다르고요. 다른 팔과 손은 아래 방향으로 횃불을 거꾸로 쥐고 있어요. 그리고 날개는 박쥐의 날개 모양이죠. 그 아래로 나란히 서 있는 두 남녀는 6번의 남녀 모습과 매우 흡사하지만 머리에는 뿔이 나 있고 꼬리도 달려 있는 모습이에요. 배경은 그냥 검은색이네요. 웨이트의 악마 형상을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우선 반인 반수의 모습은 인간의 고차원적 지성과 동물적 본능이 뒤섞여 있는 모습으로 머리에 달린 염소 뿔과 박쥐 날개는 어둠의 공포, 영적 타락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해 보여요. 염소 머리 위의 뿔은 이성보다 본능이 지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뿔이 클수록 지배력이나 통제력이 강하다고 해요.
권력을 남용하는 이미지로 뿔 달린 악마 모습이 현대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뿔 사이 역오각형의 별 모양은 물질이 본능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철저히 세속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음을 뜻해요. 특히 악마의 팔과 손 모양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손은 위를 향해 왼손은 아래를 향해 있어요. 이것은 1번 마법사에서 보았던 팔 동작의 의미,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as above so below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죠. 하지만 그의 손 동작에서 오른손은 5번 신비사제의 손동작을 교묘하게 비틀어 흉내낸 것으로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비사제는 위와 아래를 연결하며 축복을 내리는 손짓이었다면 악마는 검지와 중지를 붙이고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붙이고 그 둘은 서로 벌리고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자아와 육체적 자아의 분리를 의미해요. 그리고 손바닥에 그려진 모양은 토성기호를 말한다고 해요. 토성은 점성학적으로 경계와 한계를 다스리는데 여기서는 물질적 욕망, 돈, 쾌락, 특히 육체적 본능의 한계에 갇혀 있음을 의미해요. 점성학적으로 토성은 염소자리 행성이고 악마 역시 염소뿔을 하고 있죠. 염소자리는 사회적 성공, 권력, 구조를 중시하는데 이것이 과해지면 악마처럼 집착하고 성공을 위한 비정상적 구속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악마의 왼손은 실제 횃불인지 횃불 모양의 홀인지를 들고 있는데 방향이 거꾸로예요. 이것은 지성이나 이성이 아니라 물질적 욕망이 지배하고 있으며 생명력을 갉아먹는 파괴적 에너지를 나타내고 잘못된 역방향으로 쓰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악마가 앉아있는 곳은 네모난 횃대인데 웨이트는 이 악마의 발톱이 새, 특히 독수리 발톱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에요. 하지만 후대 해석가들은 대부분 독수리의 발톱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대변하는 사각형 모양의 조그만 횃대에 앉아있다고 해요. 우스꽝스럽고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배경은 매우 깜깜한데 이것은 어둠의 동굴에 사는 박쥐나 흡혈귀와도 연결돼요. 악마의 진정한 의도를 감출 수 있는 칠흑과도 같은 어둠인 거죠. 박쥐는 실제로는 생긴 것과는 달리 포악하거나 인간에게 직접 해를 끼치는 동물은 아니지만 그 이미지만으로 오랫동안 간사하거나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웨이트와 스미스는 원래 바포메트에서 새의 날개를 박쥐 날개로 바꾼 것으로 추측해 보아요. 악마 밑으로 두 남녀는 쇠사슬로 묶여있긴 하지만 목에 걸린 이 사슬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벗어날 수 있는데도 익숙한 중독이나 물질적 안락함 때문에 스스로 그 감옥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머리에 작은 뿔이 나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아직 완전한 악마라기보다 꼬리와 함께 동물화, 악마화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어요. 꼬리의 끝에 달린 것들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욕망을 표현하고 있는데 남자 꼬리 끝의 불꽃은 성적 욕망, 권력욕, 분노, 강렬한 야망 등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악마가 횃불로 남자의 꼬리에 불꽃을 더 붙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나요? 반대편 여자 꼬리의 포도는 원래 풍요나 번영의 아이콘과도 같지만 여기서는 그것의 타락한 버전인 쾌락, 감각적 즐거움이나 육체적 유혹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런 동물적 본능과 유흥에 사로잡히고 중독되어서 느슨하게 묶인 쇠사슬에 스스로 구속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잠시 악마와 연인 두 카드의 이미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15번 악마 카드와 6번 연인 카드는 매우 비슷한 구도로 거울과 같은 관계예요. 15번 악마 카드의 전체 이미지는 6번 연인의 타락한 버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웨이트의 악마 카드의 영향을 받아 연인의 구도가 잡혔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연인에 해당하는 카드들은 대부분 웨이트의 연인 카드와는 구도나 등장인물이 다르니까요. 일단 중앙 상단에 있으면서 그 아래에 있는 두 남녀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가 악마는 바포메트이고 연인은 라파엘 천사예요.
구속하고 유혹하는 악마와 축복을 내리는 천사라는 점에서 완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아래 두 남녀는 악마는 느슨하긴 하지만 쇠사슬이 목에 감겨서 서로 구속되어 있고 연인에서는 벌거벗고 꽤 자유로운 듯 가슴을 활짝 열고 있어요. 배경은 악마는 지하세계나 지옥처럼 깜깜하고 어두워 폐쇄되어 있으며 연인은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보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악마는 쇠사슬에 묶인 구속되고 속박된 상태라는 것이고 연인 카드에서는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선택된 결합이라는 점이에요. 악마 카드는 느슨하긴 하지만 쇠사슬이 목에 감겨 있고 연인에서는 벌거벗고 꽤 자유로운 듯 가슴을 활짝 열고 있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포인트가 악마 카드 남녀에게는 연인에서는 없는 뿔과 꼬리가 생겨나 있죠. 이것은 인간이 본능과 욕망에 잠식되어 점차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비학적으로도 두 카드는 같은 육이라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고 수비학에서 육은 조화와 결합, 선택,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육의 에너지가 밝게 빛날 때는 연인이 되지만 어둡게 일그러질 때는 악마가 되는 거죠. 메이저 아르카나를 3단계로 나눴을 때 영적 초월적 단계의 첫 번째 카드가 악마예요. 영적 초월적 단계로 진입할 때 가장 중요하고 필수 관문인 그림자를 통합하는 단계가 악마 카드인 거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성장과 통합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내면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악마 카드는 메이저 카드 중에서 가장 어둡게 칠해져 있기도 해요. 현재 상황을 볼게요. 물질적, 현실적 이익에 매몰되어 고통스럽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악마 카드의 현재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상담 사례를 공유할게요. 내담자 한 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기만 해서 어릴 때부터 자신이 직장 생활을 하며 틈틈이 저금도 하면서 생활력이 강해지셨다고 해요. 재혼을 하고 공장을 운영하는 남편을 만나면서 사장 사모님이 되며 조금 안정된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남편의 공장에 수익을 가져오는 유일한 거래처가 매형회사라고 해요. 그래서 내담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공장이나 매형의 집에 불려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굳은 일까지 다 하게 된다고 해요. 공장 일이 생각보다 많이 버겁고 매형 부부를 따라 골프나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지만 그 이면엔 어두운 그림자가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해외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셨는데 웃고 계신 사진이 한 장도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타로를 봐달라던 그분 켈틱 크로스 자아 자리에 여지없이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매형 부부를 위해 갖은 일들을 다 도맡아 해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악마 카드가 정말 잘 대변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금지된 남녀 관계에 정말 많이 등장해요. 어쩌면 당연한 건가요? 돌이 갓 지난 것 같은 아이를 안고 온 엄마인데 남자 쪽 속마음을 봐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서로에 대한 감정 부분에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보니 남편 말고 따로 만나는 남자의 속마음이 궁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담 도중에 남편분께서 전화를 하셨는데 두 분 사이가 꽤 다정하셨어요. 이런 속을 알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속의 상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악마 카드예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을 볼게요. 카드가 의미하는 바 자체가 문제점이에요. 중독과 집착, 벗어날 수 있는 구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 등의 상태에서 악마나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또는 도박과 같이 딱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하면서 유혹에 스스로를 방치하고 방관하는 거죠. 그러면서 피해망상에 쩔어 스스로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최악일 테고요. 관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상대방을 심하게 가스라이팅 하려 한다거나 연인 사이에서는 육체적 쾌락만을 중요시 여긴다거나 악연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고통받는 경우에도 전부 문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업무나 금전적 문제점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으나 과도한 워커홀릭으로 일에 노예가 된 상태면 문제가 되겠죠. 또 편법이나 지름길의 유혹에 빠져서 장기적 손실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불리한 조건이나 나중에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장의 이익이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게 되는 상황도 조심해야 되는 문제점이겠죠. 항상 조언 중 가장 기본은 그 카드처럼 하라인데 악마 카드니까 때로는 악마처럼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거겠죠. 한마디로 지금은 체면 차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상한 척, 도덕적인 척, 척척척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는 세속적이고 강렬한 욕심을 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가 상징하는 것들, 욕망, 질투, 시기 등의 감정을 가끔은 표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상대방의 심리나 욕망을 파악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라는 전략적 조언을 해주고 있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적당히보다는 악마처럼 지독하게 매달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을 보는 광기 어린 집중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에요. 악마가 가진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겠죠. 전략적으로 잘 관리한다면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먼저 악마 카드가 물질적 결과 자리에 나오면 현실적 성취 면에서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정신적으로는 피폐해질지라도 돈, 권력, 쾌락, 물질적 이득이라는 면에서는 내담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사업이나 금전에 있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손에 쥘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듯 그 과정에서 무엇인가 얽매이거나 대가를 치러야겠죠. 예상보다 큰 돈이 들어오거나 아주 집요하게 매달렸던 일이 성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한 문제는 발생할 거예요. 예를 들어 내담자 한 분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 살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래서 돈도 열심히 모으셨대요. 마침 마음에 쏙 드는 집이 나왔대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모자라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이 자그마치 10억 정도였어요. 자신이 집을 산 것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악마 카드가 나왔어요. 물질적 소원은 성취를 하셨죠. 다만 그때는 그래도 금리가 낮아서 부담은 되지만 이자 상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상담할 당시는 여기까지이고 차후 상황은 듣지 못했지만 이후 코로나가 끝나고 역금융 장세가 되면서 이자가 2배 이상 뛰었잖아요. 특히 담보대출은 이자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만약 대출이 그대로였다면 2배가 넘는 대출 이자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걸로 짐작만 할 뿐이에요. 관계적 결과로 나왔을 때는 헤어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관계로 빠지게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죠. 특히 연인 관계에 있어서 순수한 사랑과 결혼보다는 본능적 끌림에 의한 욕망, 소유, 집착과 같은 형태로 사랑의 감정 또는 관계가 왜곡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만약 금지된 만남이나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라면 육체적 관계는 가능하더라도 그로 인한 문제점이 반드시 생기겠죠. 나이가 20살 정도 연상인 여자분과 관계를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결혼하려고 하는데 어떨 것 같은지 결과가 악마 카드였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분의 직업이나 여자분의 재력 등을 짐작할 때 결혼 생활의 결과를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어요. 썸을 타는 남자와의 앞으로의 향방을 물어보는 내담자에게 결과로 악마 카드가 나왔다면 서로 무섭게 빠져들고 강렬한 육체적 연애가 가능할진 모르나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고 감정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급속하게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서로에게 빠져든 것에 대한 그림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16번 더 타워. 타워는 단순한 물리적 파괴를 넘어 거짓된 교리나 정신적 오만함이 붕괴를 가져오는 카드로 숫자와 명칭부터 차례로 볼게요. 숫자 16은 1의 마법사와 6의 연인을 더한 숫자예요.
16의 1은 마법사의 창조적 에너지가 6번 연인의 결합 에너지를 만났지만 긍정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폐쇄적인 탑에 갇혀버린 상태인 거죠. 원래 7은 승리, 통제, 완성을 향한 거침없는 질주의 카드라면 16번에서의 7은 그런 과정에서 잘못 쌓아 올린 공든 탑이 무너지는 아픈 승리의 7이에요. 평화로운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만하던 낡은 가치관을 완전히 무너뜨려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수비학에서 16은 카르믹 넘버라고 불러요. 과거의 선택이 축적되어 이제는 반드시 정리해야 할 것들이 드러나는 숫자의 의미예요. 이전까지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깨닫게 되는 숫자죠. 그래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념, 고정관념, 집착, 과거의 방식, 안정 등이 무너지는 숫자로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중요한 과정이면서 개인의 성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예요. 하지만 16의 파괴는 끝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새로 창조하고 시작하게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조화와 균형이 맞아지면서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이전 15번에서 악마의 속박, 중독, 집착에 갇혀있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강제적으로 그것들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이 16번 타워이고요. 결론적으로 영적 통찰과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필수 단계로 지금 당장 무너짐을 겪지만 더 성숙한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한 관문과 같은 강렬한 신호임을 말하고 있는 숫자예요. 타워의 명칭은 웨이트는 그의 저서에서 타워의 명칭에 대해 몇 가지 다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타워 카드를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될 것 같아 조금 자세히 볼게요. 웨이트에 의하면 타워의 원래 명칭은 The Tower Struck by Lightning, 번개 맞은 타워예요. 높고 단단한 건축물이 번개에 맞아 지붕이 날아가고 불이 붙고 있는 이미지에 상응하는 명칭이죠. 그리고 또 캐슬 오브 플루투스, 플루투스의 성, God's House, 신의 집, 타워 오브 바벨, 바벨의 탑으로 불리기도 한다고 적고 있어요. 실제 웨이트 타로의 모티브가 된 것은 바벨탑인데, 부르는 명칭만 다를 뿐 모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이름들도 간단하게나마 훑어 볼게요. 우선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플루투스 성에서 플루투스는 부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부에만 집착하자 신들의 왕 제우스가 그의 눈을 멀게 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의 집이라는 명칭은 메종디와라고 해서 마르세유 타로 전통에서 유래된 명칭인데, 신이 머무는 성스러운 곳이 되어야 할 신의 집이 번개를 맞아 파괴되었다는 뜻이죠. 이것은 번지르르한 종교적 건물이나 위선적인 신앙 체계가 파괴됨을 의미해요. 이 내용의 원천은 성경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솔로몬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며,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구시대의 장벽이 허물어짐을 의미했다고 해요. 그래서 신의 집이 무너지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가려졌던 신의 진실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계기로, 껍데기뿐인 타워로 대변되는 종교가 사라져야 진짜 신성, 별을 만날 수 있다는 논리로 17번 별 카드까지 이어지는 서사예요. 그러면서 웨이트는 만약 이것이 바벨타워였다면 이미지 속 추락하는 인간들은 니무롯과 그의 신하들이었을 거라고 해요. 니무롯은 인류 최초의 제국을 건설한 강력한 통치자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하늘에 닿는 탑을 쌓으려 했고, 그것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인간의 기술과 조직력만으로 신성한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의 정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오만의 탑이 번개를 맞아 떨어지는 니무롯은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 올린 권위와 지성이라 할지라도 근원적인 신성 앞에서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이 내용은 따로 숄츠로 자세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웨이트는 마지막으로 타워가 솔로몬의 성전 파괴로 해석된 적이 없었다는 것에 의아함을 표해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586년경 신바빌로니아 칼데아 왕조의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불과 칼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운 인물인데 그 역사적 사건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했지만 16번 타워의 의미는 앞에서도 말한 바벨탑과 가장 관련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미지 및 상징 분석을 볼게요. 높이 쌓아 올린 탑이 번개를 맞으며 왕관 모양의 지붕이 날아가고 건물은 불에 타고 있어요. 그리고 타워 양옆으로 거꾸로 추락하는 두 사람이 있고 이와 함께 22개의 불꽃 모양 요드가 같이 내리고 있어요. 벼락이 치고 있는 하늘은 검푸른색으로 먹구름으로 보이는 구름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뭉쳐 있죠. 타워의 지붕이 날아가고 폭발하듯 불꽃이 이는 것은 혼돈을 시각화한 것인데 이 혼돈이라는 메시지는 타워 카드 전반에 흐르는 핵심 의미로 그 역사적 배경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어요. 니무롯과 그의 통치 아래 오만의 탑을 쌓고 있던 인류에게 내린 신의 심판과 벌은 인간의 언어를 뒤섞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한 것이에요. 그동안 믿었던 언어, 논리, 소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락하는 인물들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 역시도 혼돈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그동안 의지했던 인간관계나 사회적 기반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뿔뿔이 해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웨이트가 타로 카드에서 추락하고 인물들은 니무롯과 그의 추종자라고 했는데 자세히 보면 타워의 오른쪽은 왕관을 쓴 여성이고 왼쪽은 망토를 입은 남자예요. 이미지를 실제로 그린 파멜라와 사인이 맞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모호함 또는 실수일까요? 어찌되었건 니무롯은 상징적 의미로 권위의 추락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성과 남성이라면 육체와 정신, 감정과 이성 등의 이원성을 나타내고 있겠죠. 왕관을 썼다는 것은 에고를 말하는 것으로 자만하고 교만한 에고의 추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머리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땅에 부딪혔을 때 머리부터 깨어진다는 것인데 뇌와 지성이 완전히 각성된다는 것을 뜻하고 원래 여성은 왼쪽, 남성은 오른쪽에 있었는데 타워에서 처음 남녀의 자리가 바뀌는 건데 이것은 사고가 완전히 전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기존의 신념,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탑이 불에 타면서 양옆으로 떨어지는 불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드로 해석하죠. 요드는 히브리어의 10번째 알파벳으로 그 뜻은 손이에요. 신의 손길, 요드가 내리고 있다는 것은 번개가 신으로부터 내리쳐졌고 신성의 개입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드 그림에서 요드의 총 개수는 22개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알파벳과 같은 숫자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모든 경로가 22개이기도 하고요. 메이저 아르카나 개수도 22장이고요. 또 22는 수비학에서 완전수, 마스터 넘버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요드가 오른쪽에 10개, 왼쪽에 12개로 나뉘어 있는데 10개의 요드는 생명나무, 10개의 세피라를 의미하고요. 오른쪽 12개는 황도 12궁을 의미한다고 해요. 또한 12와 10으로 보면 매달린 남자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가 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번개로 인한 파멸로 일시 정지됐지만 운명의 수레바퀴 힘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운명의 수레바퀴에서도 신의 개입이 있었었죠. 그리고 잠시 웨이트 라이더 스미스 덱 혹은 클래식 덱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강의에서 보고 있는 덱에서는 22개의 요드가 모두 잘 보이는데 유니버셜 웨이트 덱에서는 오른쪽에 12개의 요드 중 1개의 일부분이 잘려서 끝만 살짝 보여요. 참고하시고요.
배경은 어둡고 하늘은 검푸른 색깔로 여기저기 먹구름이 보이죠. 이것은 타로에서 피할 수 없는 신의 섭리와 급격한 변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타로에서 검푸른 배경은 무의식이나 감춰진 진실 등을 의미해요. 타워에서 검푸른 배경은 우리가 평소 외면했던 문제들이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우주적 신성한 힘의 개입을 의미하고, 배경이 낮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벼락이 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는 충격을 강조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여요. 먹구름이 여기저기 있는 것은 타워 카드의 키워드 혼돈의 상황을 부각시킨 것이고요. 번개나 벼락은 불이죠. 그래서 타워 카드는 강력한 불의 원소에 의해 지배를 받고요. 불 원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창조와 동시에 강력한 파괴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벼락이 구름을 뚫고 타워를 내리친 것은 거짓된 신념이나 억지 허상, 잘못된 신념을 부수고 깨뜨리고 소멸시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실을 드러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비를 머금은 구름은 파괴 이후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모두 씻어내고 정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비로소 새로운 땅이 드러난다는 희망의 이면도 담고 있는 카드예요. 타워의 지붕이 왕관 모양으로 된 것은 에고가 강한 독재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충격이 번개, 벼락인 것이죠. 우리가 번개를 예측할 수 없듯이 타워가 말하는 변화도 예측할 수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징후가 보이면 피하거나 저항의 준비라도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이 건축물의 특징은 고층에 있는 창문밖에 없어요. 그 말인즉슨 뛰어내리거나 탑이 무너지는 것 말고는 여기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인간의 에고는 너무 견고하고 딱딱해서 그것을 깨거나 내려놓게 하려면 이렇게 크고 강한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 상담 장면에서 왕관은 에고와 동시에 성취와 권위를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꼭대기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것은 내담자가 성취하려고 했던 목표가 잘못되어 있거나 맞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기존에 세웠던 성취를 위한 목표가 모두 전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타워는 정리하자면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건축물 탑이죠. 예전에는 주로 벽돌 형식으로 많이 쌓아 올려서 웨이트 이전의 카드들은 대부분 타워가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높게 짓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튼튼하게 지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 딱딱하고 오만한 인간의 자아, 에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고를 무너뜨리는 벼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계획했던 모든 일, 현재까지 쌓아 올린 어떤 것, 그게 정신적인 것이든 현실적인 환경이든 모든 것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실제 상담에서도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서 경로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을 타워로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타워는 경로를 바꾸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불행을 가장한 기회나 축복의 카드라고 하지만, 벼락이 무서운 만큼 타워 카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안정되고 의지할 수 있어 왔고, 설사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깨어지는 아픔일 테니 불행이라고 생각될 만큼 힘든 변화일 거예요. 하지만 변화는 두렵지만 그 이면에 어두운 밤길에 번개가 치면 순간적으로 환하게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새로운 방향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타워 카드일 수 있겠죠. 현재 상황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내담자가 기존에 믿고 있었던 것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을 때 등장하는 카드예요. 아마도 외부의 충격에 의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일 텐데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한다거나,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해고를 했다거나, 취업을 확신하고 있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하거나, 잘 되고 있던 사업이 급작스럽게 무너졌다던가, 아니면 예고 없이 어이없는 큰 지출을 해야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을 뒤집어서 이 변화가 내담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는 되는데요. 연인의 배신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알게 하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사업이 한순간 무너졌다면 이 방법은 옳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음울한 개구리에서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카드라고 해요. 강제적 탈옥의 카드다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예기치 못하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경우에도 많이 나와요. 저의 단골 고객이신데 오피스텔 임대를 주로 하시는 한 분은 지은 지 3년도 안 된 오피스텔 화장실 벽이 무너졌다며 다짜고짜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임차인이 500만 원 전자소장을 날린 경우에도 타워가 나왔어요. 전세 2년 계약에 6개월 만에 갑자기 중도퇴실하겠다며 전세는 안 나가니 월세로 바꾸어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라고 매일같이 협박과 같은 전화를 때리는 임차인을 상대하기 직전에도 타워 카드가 나왔었다고 해요.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오피스텔에 도어락이 오래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고장이 나서 내 동생이 1시간째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건 모두 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임차인의 오빠를 상대해야 할 때도 타워 카드가 나왔다고 해요. 물론 현재 상황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고 결과 자리에도 있었지만 아무리 임대인의 물건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집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는 임대인은 모르겠죠. 그런데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물건지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무작정 전화해서 화부터 내고 소리부터 지르는 임차인들이 덜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기 하루 전이나 당일에는 타로 점사에 타워 카드가 나왔다고 하세요. 그러면서 여지없이 임차인에게 돈이 들어가고 벼락 맞는 일이 생긴다고 하소연을 하세요. 타워 카드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문제점이나 장애물로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은 탑이 무너진 것이 번개의 충격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기초가 부실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균열이 가고 있었는데 몰랐거나 외면하고 있었겠죠. 갑작스러워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오랫동안 쌓여온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터진 것일 수도 있어요. 만약 문제를 덮어두려 할 상황이 있었다면 그 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자신이 무조건 맞다는 스스로에 대한 편견이나 오만도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타워 카드는 갑작스러우면서도 충격적인 변화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상황을 통제하고 지배하려 하면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고 장애겠죠. 한마디로 타워 카드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며 그 잔해를 붙잡고 있는 마음이 내일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이 내담자의 눈을 가리게 되면 그것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조언으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번개에 맞아 왕관 지붕이 떨어져 나가고 불에 탄 탑은 리모델링이 불가해요. 기존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완전히 끝내야 한다는 것으로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벽히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터가 생겼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정이나 보완은 불가하고 내담자가 붙잡고 있던 믿음, 방식, 관계는 기초부터 잘못되어 있으니 우주적 관점에서 끝을 보게 만드는 거죠. 무너진 자리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해요. 하지만 가능한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겠죠. 예를 들어 현재 상황에서 본 임대인의 경우 자신이 혹시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서 임차인들이 너무 자기에게 의존하는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임차인과의 갈등을 겪고 나면 조금 더 냉정한 마음으로 임차인을 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다고요. 타워 카드가 조언 자리에 나왔을 때 충분히 가능한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타워와 같은 일을 겪고 나면 조금 더 냉정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임차인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먼저 물질적인 결과로는 지금 계획 중인 것의 성과를 얻기는 모두 어렵다고 보셔야 해요.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타워는 공든탑이 한순간 무너지는 결과예요. 재정적 손실, 사업적 실패, 갑작스런 계약 해지, 통보 등의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앞에서 죽음 카드를 설명할 때 자세히 봤던 내용이지만 타워 카드 앞뒤로 뭘 깨는지가 꽤 중요해요. 예를 들어 매달린 남자를 깨는 경우는 앞에 13번 죽음 카드에서도 봤었지만 타워도 마찬가지겠죠. 반복되는 실패나 큰 마음의 상처는 생기겠지만 완전히 자신을 객관화하는 아픔을 겪고 취업에 성공하게 되거나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해질 수 있겠죠. 만약 악마 카드 다음에 나왔다면 그동안의 구속적 환경이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안정을 의미하는 카드 다음에 나온다면 당연히 그 안정은 처참히 부서지고 깨어지겠죠. 긴 여정으로 놓고 볼 때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당장은 뭔가 크게 타격을 입고 실패하는 경험으로 많이 등장해요.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비우고 털어내는 카드라지만 큰 비용과 고뇌를 치른 후여야만 새로운 방향이 보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뭔가 물질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내담자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테니 계획 자체를 변경하거나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결과예요. 건강 관련해서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거나 갑작스러운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동안 건강을 돌보지 않았거나 잘못해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터지거나 외관적 문제로 표출되는 것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우픈 케이스로는 치질 수술을 미루다가 응급수술로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두려워서 미루다가 더 큰 악재가 온 거죠. 관계적 결과를 볼게요.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불안정한 관계, 특히 내담자가 불만이 있는 관계에서는 기존의 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요. 상대방에 대해 쌓아왔던 모든 신뢰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는 카드예요.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주변 카드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아요. 만약 러버스 또는 컵2와 같이 긍정적 마음을 말해주는 카드가 뒤에 나오게 되면 이전까지의 관계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만약 악마 카드 다음에 등장한다면 오히려 축복과 같은 결과예요. 스스로를 갉아먹던 휘둘리던 연애에서 빠져나와 드디어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는 신호인 거죠. 숫자 16이 7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당장은 혼란스럽고 아프겠지만 더 나은 미래와 진정한 성취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무너지는 건 두 사람의 소중한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가로막고 있던 가짜 성벽일 뿐이에요. 그러니 탑이 가져온 이 충격을 발판 삼아 이제는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타워는 내담자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성을 지을 수 있도록 낡은 건물을 대신 허물어 준 것이라고 예쁘게 포장하면서 타워 카드를 마치고 17번 별 카드로 넘어갈게요. 17번 The Star, 별. 절망의 밤에 뜨는 가장 찬란한 희망으로 이전 카드가 타워였죠.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의 카드인데요. 숫자와 명칭부터 먼저 볼게요. 수비학적 환원의 원리로 1 더하기 7은 8로 기결되죠. 8번의 힘 카드가 사자와 같은 내면의 본능을 다스리는 부드러운 통제력을 의미한다면 17번 별은 그 통제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정화를 의미해요. 15번과 16번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뒤 얻게 되는 영혼의 회복과 평온이죠. 바닥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겪고 난 뒤 비로소 보이는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요. 그리고 숫자 8은 옆으로 눕히면 렘니스케이트, 무한대를 뜻하는 기호가 돼요. 이것은 별카드가 주는 영감과 희망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1과 7의 조합으로 17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1은 마법사 카드로 자아, 의지, 창조적 시작을 의미하는 숫자이고 7은 전차로 목표를 달성하는 의지를 뜻하며 한 주기를 완성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조합은 인간의 의지와 우주의 섭리가 조화를 이루어 꿈이 현실이 되는 통로가 열렸음을 암시해요. 16번의 어둠과 고통을 견뎌낸 영혼에게 주어지는 신성한 위로와 방향의 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번 탑의 변화를 넘어 드디어 도달한 영적 질서를 의미해요. 명칭과 그 의미를 보면 별이에요. 카드 이미지 정중앙 상단에 큰 별이 있고 그 주위로 7개의 별이 빛나고 있어요. 웨이티는 이 큰 별을 도그스타, 한국말로는 천랑성이라고 하고요. 또는 시리우스라고도 하죠. 또 환상적으로는 Star of Magi, 동방박사의 별이라고 불린다고 그의 저서에 밝혔어요. 타로 카드에서 이 별은 전통적으로 시리우스라고 읽히는데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로 큰 개자리의 알파별을 말해요. 가끔 금성이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성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샛별이라고 불려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금성은 행성이고 시리우스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으로 진짜 별로 큰 개자리라고 불리는 별자리에서 알파별이라고 불리는 밝고 큰 별을 말해요. 멀리 있어서 태양만큼 밝게 느껴지진 않지만 실제로는 태양보다 25배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요. 워낙 거리가 멀어서 초저녁이나 새벽에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금성이 훨씬 더 밝아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미지와 상징 분석을 보면 카드의 제목이 별이라 별의 모양부터 먼저 묘사하면 화면 가운데 상단에 큰 팔각형 별이 있고 그 주위로 7개의 팔각별들이 이를 둘러싸고 있는 듯해요. 가운데 큰 별은 중심 잡힌 목표를, 주변의 7개의 별은 그 목표를 지탱해주는 우주의 도움을 뜻해요. 모든 별이 팔각형인 이유는 이 희망이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무한 반복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우주의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회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리우스는 개자리에서 가장 밝은 별로 항해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정표였어요. 16번 탑 카드에서 삶이 무너지는 혼란을 겪은 후에 17번 별 카드의 시리우스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영혼의 북극성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두운 밤일수록 더 밝게 빛나는 시리우스처럼 고난의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뜻해요. 고대 이집트에서 시리우스가 뜨는 것은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나일강의 범람은 땅을 비옥하게 해서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생명과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시리우스를 소프데트라고 불렀고 여신화했어요. 풍요와 재생, 새 시작을 알리는 여신이죠. 그래서 8개의 별 아래 한 여인이 물병에 물을 땅과 강에 붓는 행위는 시리우스가 가져오는 이 대지의 비옥함과 생명력의 순환을 시각화한 것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것은 보통 이 여인을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이라고 하는데 시리우스 별 자체를 의미하는 소프데트와 동일시되기도 하는 이시스 여신과의 차이예요. 이집트 신화에서 소프데트는 이시스와 합쳐져서 이시스 소프데트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소프데트는 시리우스 별 자체를 신격화한 존재이고 이시스는 지금 카드에서 호수와 강에 물을 붓고 있는 나체의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리우스를 이시스의 별이다 라고 흔히 표현해요. 카드 정중앙에 위치하고 한쪽 무릎을 꿇고 물가에 앉아 2개의 물병을 통해 한 손으로는 호수에, 다른 한 손으로는 땅에 물을 계속해서 붓고 있어요. 호수라는 물에 붓는 물은 무의식 또는 영성을 상징하며 영적 지혜를 다시 근원으로 돌려보내 영감을 정화하고 순환시키는 행위이고요.
땅인 풀밭에 붓는 물은 의식과 현실을 상징해요. 땅에 부은 물은 5갈래로 갈라지는데 인간의 오감을 통해 영적 에너지가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남을 의미하고 있어요. 17세기 이후 한동안 예술이나 철학 분야에서 여신이 베일로 얼굴이나 몸을 가리는 형태로 그려지기도 했는데 그것은 숨겨진 진리, 미지의 발견 등을 상징했어요. 별카드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나체로 이시스 여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베일을 완전히 벗고 숨김없는 우주의 진리와 지혜를 인간에게 드러내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시스는 하늘의 여신 누트의 딸이자 대지의 어머니예요.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딛고 있는 모습은 천상의 마법을 지상의 현실로 가져오는 이시스의 마법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요. 또한 이시스는 조각난 남편 오시리스의 몸을 찾아내어 마법으로 부활시킨 치유자예요. 그래서 16번 타워에서 박살나고 상실된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과 재생이 가능함을 암시하면서 이 별카드가 가진 핵심 메시지인 치유와 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시스는 대지의 어머니이면서 자연과도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세유 카드에서는 배가 불룩한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임신, 잉태 등의 육체적 임신뿐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프로젝트 또는 정신적 부활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하지만 웨이트의 별카드 여신은 잉태를 보장하는 카드는 아니에요. 희망할 수는 있지만 확신은 힘들다는 거 꼭 짚고 넘어가고요. 이 벌거벗은 여인의 또 다른 해석은 신비주의 전통에서 쉐키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쉐키나는 이번 고위 여사제 할 때 자세히 했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하느님의 여성적 측면이자 천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녀가 붓고 있는 2개의 물병은 지혜와 생명력을 끊임없이 세상에 공급하는 원천을 상징하고 이는 쉐키나가 지상의 생명체를 보살피는 모습과 닮아 있다고 해요. 여인이 쉬지 않고 땅에 물을 주는 행위는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매일매일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정성을 의미해요. 밤하늘의 시리우스처럼 비록 지금은 어둠 속일지라도 나를 인도하는 확실한 별빛이 있다는 믿음을 시각화한 것이에요. 웨이티는 타로가 비전의 체계라고 했어요. 이 말은 아무에게나 공개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소수에게만 비밀리에 전수되는 지식의 체계를 말해요. 그래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상징물들로서 인간의 무의식에까지 그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여인은 쉐키나와 연결되고 여인이 벌거벗고 물을 붓는 모습이 단순히 희망을 가져라라는 의미보다는 개인 자아라는 옷을 버리고 우주 근원적인 에너지인 물과 하나가 되는 고차원적 원리를 뜻하는 복합적인 암호였다고 해요. 배경은 초원이고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위에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신호인데 이 새는 이집트의 따오기 이비스라고 해요. 여신 이시스와 발음이 혼동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지혜와 기록의 신 토트를 상징하기도 해요. 토트는 마법과 학문의 신인데 이 새가 나무, 생명나무로 많이 해석하는데 나무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이제 곧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영적인 깨달음이 준비되어 있음을 암시해요. 영혼이 비상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는 평온의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요. 배경의 푸른 초원은 비옥한데 여인이 붓는 물로 인한 덕분으로 보여요. 이것은 실제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노력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기 시작했음을 의미하기도 해요. 무모한 꿈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는 희망임을 암시할 수도 있는데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전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꾸준히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어요. 별 모양이 팔각형인 것은 팔자로 무한대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무한대로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 배경으로 푸른 산이 보여요. 꽤 멀리 있죠. 타로 상징 체계에서
멀리 보이는 푸른 산은 장기적 목표이자 도달해야 하는 높은 정신적 이상을 말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넘어야 할 시련이자 도달해야 할 정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멀리라도 푸른 산이 보인다는 것은 목표는 가시화되어 있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당장 내일 이룰 수 있는 단기 성과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걸고 나아가야 할 북극성과 같은 장기 비전을 의미해요. 현재 상황을 볼게요. 카드 속 주인공 여신이 한 발은 물에 한 발은 땅에 디디고 있어요. 그 말은 물이 뜻하는 꿈과 현실을 뜻하는 흙 양쪽에 걸치고 있다는 것인데 현실이 너무 팍팍해 꿈이라는 물을 계속 부어주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는 거예요. 내담자의 경우는 현재 매우 힘든 상태지만 꿈을 꾸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밤하늘에 별이 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지금 내담자의 주변은 캄캄하고 막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객관적 지표는 아니에요. 단지 내담자의 심리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것을 시사해 줄 뿐이죠. 더구나 별은 우리가 따서 손에 쥘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흔히 별 카드를 연예인 카드라고 하고 실제 현장에서 연예인들 중 별 카드를 뽑고 대박이 나거나 유명해진 경우가 더러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그 상황이 별카드의 성격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네요. 내담자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는 허황된 꿈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유산의 경험도 있고 심지어 한쪽 난소까지 뗀 40 훌쩍 넘은 여성이 아이를 가지겠다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계속 자궁에 물을 부어주는 노력과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도 너무 안타깝지만 여성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소원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거 모두가 다 알지만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얘기겠죠. 매일 면접에서 거절당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고되고 힘들 수 있지만 자신이 계획하는 일이 언젠가는 고수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의 현재 상황으로 나오는 카드죠. 다시 말해 별카드는 지금 당장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희망이 내담자를 메마르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거니까 기다려보자고 상담해 줄 수는 있겠죠. 언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단지 너무 꿈만 쫓다 보면 현실을 놓칠 수 있으니 꿈과 현실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좋겠다는 멘트까지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문제점이나 방해물을 본다면 별이 우리 눈에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잡히지는 않아요. 별 카드가 문제점이나 장애물로 나왔다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당장 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들을 등한시하고 꿈만 꾸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흔히 우리가 나이 많은 솔로들을 보고 가끔 눈이 높다라는 말을 하죠.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또 좋은 거죠. 하지만 완벽한 조건을 찾는다면 영원히 모태솔로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가끔 주위를 보면 노력은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다 잘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 성공하려면 하루에 서너 시간도 잠을 못 자면서 1년 365일 노력을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친구들과 음주 가문만 좋아하고 게임만 하면서 언젠가는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도 문제점으로 별카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언젠가 한방과 같은 허상을 쫓는 것은 단순히 불가능한 희망을 가지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꾸준한 노력만이 성공의 발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예요. 솔직히 한방의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 도피나 망상인 거죠. 마치 별카드에서 8개의 별 중 주변 7개의 별은 없고 오직 가운데 별 하나만 희미하게 빛나는 상황처럼요.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 미래를 꿈꾸라는 조언이에요.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고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고 장기적 목표를 세워서 가는 경우 지금의 힘든 상황은 내담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단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개의 별이 각각 팔각의 별인 것은 무한대의 에너지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노력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말인 거죠. 희망이라는 조언의 별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래도 상황이 아직 긍정적이라는 것이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유지하고 지금 이 과정이나 조금 더 노력하고 유지하는 지금의 이 과정이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의외로 해봐야 소득도 없고 결실이 없을 것 같아 당장 포기해라, 하지 말라, 선택하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카드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0번 더풀, 컵 8, 검 3, 검 4, 펜타클 5 등이 포기를 조언하는 카드예요. 그럼 지금 각각 이 카드들이 어떤 조언을 할지 영상을 멈추고 연습해 보세요. 0번 더풀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지부진한 일을 붙들고 있을 때 조언으로 나오면 그만두라는 뜻이에요. 현재의 끈을 놓아버리라는 거죠. 컵 8은 대표적인 포기 카드예요.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컵들을 뒤로 하고 물을 지나 산을 향해 떠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얻을 게 없으니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향해 떠나라는 것이죠. 물론 다시 돌아올 여지는 있지만요. 검3는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더 이상은 그만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히 남녀 관계에서는 더 이상 상대를 붙잡는 것은 상처만 깊어질 뿐 아프더라도 지금이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조언이에요. 검4는 지금 움직여봤자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죠. 선택도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내담자에게 필요한 건 중단과 휴식이라는 거예요. 펜타클 5의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하는 것은 경제적 손실만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으니 소득이 없는 이곳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결과 자리에 나왔을 때를 볼게요. 물질적 결과로 영적인 단계, 초월적 단계에서 나오는 카드는 물질적 단계 카드들과는 근본적 의미가 달라요. 별카드는 영적, 초월적 단계에 있는 카드로 즉각적이고 안정된 확실한 물질적 결과와는 거리가 멀어요. 희망과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가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은 결과물을 손에 쥐는 때라기보다는 그 꿈을 향해 꾸준히 물을 주며 노력하는 과정이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확실히 말하자면 그 기간 안에는 계속 꿈만 꾸고 노력만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직 자신의 희망, 소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 관련해서는 타워 이후 카드라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과정이에요. 치유와 재건이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인 거죠. 그림에서처럼 맑은 물에 물을 붓고 있기 때문에 점차 치유, 회복, 재생에 집중하라는 절제 카드와도 비슷한 결론이 될 수 있어요. 별카드는 성장이 중요해요. 성장 욕구가 강한 사람들이 별카드를 뽑는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도 목표, 소망의식이 있는 사람들만이 별카드를 뽑는 거겠죠. 관계적 결과로는 높은 이상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예요. 가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는 싫고 그 사람이 자신을 좋아해서 다가와 주길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 현재 상황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결과 자리에 나온다면 계속 그런 상태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꿈꾸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고요. 현재 연인 사이에 별카드가 나왔다면 최근까지 마찰이나 힘든 시기를 겪은 상태일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상처들이 씻겨나가고 서로를 향해 순수한 애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 신호예요. 하지만 별카드이다 보니 현실적인 면에서는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마음의 거리도 있지만 장거리 연애거나 당장의 결혼과 같은 결실을 보기에는 아직 무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일단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에요. 만약 소개팅을 한 사람과 앞으로의 결과를 물어본다면 자신이 꿈꾸던 이상형을 만났다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별카드 단독으로는 서로 멀리서 바라보면서 동경하는 사이로 지낼 확률이 높아요. 참 괜찮은 사람으로 더 알고 싶다는 설렘을 안고 연락을 이어가는 흐름 정도까지로만 보이네요. 이별 후에는 상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음을 알려줘요. 하지만 재결합을 원한다면 재회의 운은 높은 카드 중에 하나예요. 정화의 기운이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니까요. 다른 카드와의 조합을 볼게요. 별카드 단독은 미래는 밝지만 좀 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카드예요. 절제와 비슷하게 희망적이기는 하지만 아직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강하죠. 특히 별카드와 컵7 또는 컵의 인물들, 시종, 기사, 여왕 이런 카드들이 나오면 그냥 꿈만 꾸는 거예요. 자신의 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수 있고요. 꿈을 꾸는 것은 자유고 그 기간 안에는 성취가 되지 않는다 뿐이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기간 안에 현실화되기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별카드가 나오고 죽음, 타워, 컵5, 검3, 검9, 검10, 펜타클 5라면 이제 쉽게 결과를 예측하실 수 있으시겠죠. 계획이 완성되지 않거나 현실화되지 않거나 꿈만 꾸다가 이제 더 이상 꿈도 꾸지 않고 원래 꾸던 꿈조차 버릴 수 있고요. 목표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간 내에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질화 카드와 같이 나와야 해요. 물질적 결실과 관련된 카드라면 펜타클 9, 펜타클 10 또는 메이저의 마법사, 여왕제, 전차 카드가 대표적이겠죠. 이들과 함께 나오면 내담자가 꾸고 있는 꿈과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말이고 목표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성취나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임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별 다음에 최소한 여왕제나 컵 에이스 정도는 같이 나와줘야겠죠. 성공적 출산을 원한다면 별카드 다음에 태양카드가 나오면 가장 좋겠고요. 모두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8번 The Moon, 달에서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